네, 반장들 반가워요. 요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요. 9월 12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저희가 이제 남북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에 개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확정이 됐네요. 네, 오는 금요일이죠. 14일에 개성공단 현지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데요. 개소식이 아예 잡힌 거죠? 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는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네. 이 초대 소장으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이 그럼 됐습니다. 겸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고 또 상주하는 인원은 또 따로 둘 예정입니다. 이따 얘기해 줄 거죠? 네.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5일째잖아요.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온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 10명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더 의심 환자로 추가가 돼서 현재 네.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3년 전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의 세금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종부세 세율을 높이고 세부담 상한을 올리는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보유세가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소유 여부를 가리는 1주택자 규제도 내일 대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은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 자료에도 그 현실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로 치솟았고요. 실업자가 113만 명, 고용지표는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오늘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점이 고용 부진의 원인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정책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번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 또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지만은 상당수가 거부했고 또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통보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또 야당 대표도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놨는데 정식으로 동행을 요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쇼처럼 돌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당 원내대표를 만날 때 이미 그 언급을 했고요. 그때 언론 보도가 많이 됐죠. 이번에는 대변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나름대로 예를 다한 거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놓고 지금 정쟁이 벌어질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불필요한 논쟁이 또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로 설명에 나선 걸로 보이고 하지만 야당 반응은 냉랭합니다. 여전히. 이따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때 그 얘기를 또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속보와 대법원 기밀문서 파기 후폭풍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 3명을 연달아 소환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통진당 소송 개입, 그리고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죠.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유출한 문건을 파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법원이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전현직 법관은 연수원 17기 이민걸, 그리고 19기 유해용, 그리고 20기 김현석 이 세 사람입니다. 모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거나 현직인 차관급 고위법관입니다. 자,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선 건 법원행정처 부조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거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 축소, 또 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에 외교부 관계자들이랑 수사에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어서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소환이 됐습니다. 2016년 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과 관련한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문건을 전달받은 인물이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해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소환이 됐죠. 자,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2월 퇴직 시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자료를 유출했고 그것도 모자라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검찰이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에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기각을 합니다. 바로 이날 유 변호사는 문건과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모두 파기해버립니다. 당초 검찰에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지만 이를 무시한 겁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이고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 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대단한 정관 위세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일 제가 복부장 자리에서 이 반장들의 근무평가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를 난 고석승 반장이 나도 좀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 치근덕거리면 제가 엄청 귀찮겠죠. 그래서 제가 에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 자료를 파쇄해버렸다면 과연 납득이 갈까요? 자, 이 유해용 변호사가 자료를 파기한 또 다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또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해명은 더 황당해 보이는데요. 마치 법원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벌어주고 또 무죄를 예단해 명분을 준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7일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장 심사는 사흘 뒤인 10일에서야 이뤄진 겁니다. 그마저도 기각이 됐죠. 특히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 시절 유 변호사 밑에서 일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문건을 없앤 유 변호사의 행동이 오히려 재발등을 찍은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 증거라면은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라면은 별 문제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자료를 인멸했다 이러면은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판사 경력 25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변호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결국 검찰의 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스스로 감출 수밖에 없었던 자료는 아니었을까요? 자, 검찰로서도 문건 내용을 확인해야 할 명분이 더 커진 셈입니다. 자, 이렇게 잇따른 영장 기각에 이어 그 틈을 타 문건을 파기한 사상 초유의 사건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를 적시에 하지 못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물론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 담당 판사로서는 그 당시 요건을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장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사이 문건을 파기한 것도 법원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 지원 예산 3억 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역시 조사를 해왔는데 당시 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7,800만 원은 대법원 공보관실에 두고 행정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법관에게 홍보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팀은요, 행정처에서 체크카드 9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재무 담당 직원 명의로 만든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는데 검찰은 통장에 수천만 원을 입금하고 고위법관들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공보관실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 명목이 아닌 택시비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입니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하고 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어요. 두 번째 소환인가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는 이제 추억 삼아서 갖고 나왔다 이런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영장이 뭐 계속 기각되는 도중에 이제 문서를 파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 문서를 없앴는지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뭐 본인이 언급을 했죠, 들어오면서. 네, 일단 유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당일이죠. 지난 6일에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고 또 하드디스크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에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이를 어긴 거고요. 또 지난 9일 첫 번째 검찰 소환 조사 때도 문건 파기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아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파기한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당할 것이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서,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할 것을 알면서도 문서를 파기했다.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전반적으로 뭐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이제 그 압박감과 문서를 없애는 행동과는 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하여간 좀 그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이 일단 많은데, 지금 유 변호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동료 법관들한테 구명 로비를 벌인 사실도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출두하면서 해명을 했죠. 일단 먼저 그 세 번째 그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앞두고 현직 판사들한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걸 뭐 구명 이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 여기 그 이메일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추억 삼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 자료를. 자, 그리고 상당 부분 개인의 의견을 담은 자료로, 이거는 뭐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또 역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 유 변호사가 고위 법관 출신인 이 전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구명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오해받으실 거 알면서 왜 주변에 이메일을 보내신 건지. 그 점만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저희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그리고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의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해온 일부 법관들에게 보낸 것이지 이게 뭐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면서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유 변호사가 원래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었잖아요. 그 논란이 좀 생기니까 본인이 사임을 했다면서요. 네, 유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법원에 소송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유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유 변호사 사무실 소속 두 변호사도 함께 사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 지사를 변호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번 특히 이제 사법거래 의혹이 처음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래전에 내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 변호사의 문서 파기 등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와중에 대법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을 밝힌 이후 석 달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에 소극적이었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이 됐죠. 또 법원이 증거 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 현 사법부도 공범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법부가 지금 아까 무슨 공범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그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침 또 내일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요.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하여간 내일 70주년 기념 행사는 좀 축제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양승태 전 대법원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좀 드러났다면서요, 추가로. 네, 2015년 서울 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현재 교직원 재직기간 관련 조항이 한정위헌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한정위헌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존의 사법부가 내린 법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으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원 입장에선 이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를 한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정위헌이 아닌 단순 위헌 여부를 물으라고 지시를 했고 해당 재판부가 이에 따라 결정을 바꿨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행정처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전산망에서 이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게 정보를 차단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곳이 법원행정처잖아요. 얼마 전에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법부 내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내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그런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에 나온 개정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개정안인데 이 법원 행정처 없애고요. 대법원장한테 집중된 이 사법 행정권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다 분산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걸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업무 과중을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대법관 수를 늘려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인 거죠. 특히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재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차원의 당론 발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안호영 의원이죠. 안호영 의원이 이제 법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아까 집중 발제 때 잠깐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청문회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오늘은 정책 질의가 많았던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헌재 결정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아시다시피 헌재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유남석 후보자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이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 대법원과 헌재가 줄곧 갈등을 빚어온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먼저 이 정책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경찰에 출석했었는데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경찰에 다시 소환됐다면서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 전 청장을 일주일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댓글 8.2건 그리고 트윗 14건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전 청장은 지난번 조사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응하라고 지시했을 뿐 정치에 관여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환한 걸로 봐서 이제 신병 처리 방안이 곧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전현직 법관 줄 소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 가능한 공동연락사무소는 모레 문을 열 예정이고요. 또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바로 연락 채널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곧바로 이어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남북은 모든 공식 채널을 끊었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휴대용 확성기였습니다. 이 군사 분계선에서 확성기를 들고 표류하던 북한 어민을 구조했다, 언제 보낼까 이렇게 외치면 이 북한군이 이를 받아서 적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실수로 녹화를 못했을 땐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소 21세기스럽지는 못한 방법이었죠. 자, 그러던 남북이 올해 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동서해 군 통신선 복원, 또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설치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곳 어디서든 두 정상 간의 통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 문재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내내 아주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24시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이에 대한 두 정상 간의 합의가 담겼는데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정책을 위한 상시 합의가 가능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드디어 모레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계속 가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먼저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유류 공급 문제를 놓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죠.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으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소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다시 숨통이 튀었는데요. 초대 소장으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소장은 주 1회 정례 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 해결해 나가는 상시 교섭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로 날짜를 잡는 것부터가 일이었던 철도, 도로 등 실무 협의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돈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국회로 넘겼는데요. 예상보다 액수가 너무 작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잡아둔 예산이 1,726억 원입니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산림 협력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2,986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이행 자금으로 4,712억 원을 잡아두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4천억이란 숫자에 작다는 표현을 쓰는 게 왠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 과거 정부의 비용 추계 전례에 비춰봤을 땐 확실히 아주 많이 작은 수치입니다. 2008년 통일부가 14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계략적인 비용을 계산했는데 철도 도로 연결에만 8조, 제2 개성공단 조성에 3조 등 총 14조 3천억 원이 든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14선언을 위해서 필요한 대북 지원의 총 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조에서 최소한도 10조에서 수십조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지도부가 무조건 나오기 전에 100% 1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근데 저희들은 수십조가 드는 그 45개 항목을 나가기도 전에 저희가 다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야권에선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협력 예산을 감추려고 1년짜리 계산서만 보냈다. 어물쩍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 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비용만 미리 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매년 얼마가 들지는 현지 조사와 분야별 회담을 거쳐서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이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을 등장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는 비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 매년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 논란, 현실 반영, 의도적 축소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상의 통화를 하는 장면도 아까 집중 발제에 나왔는데 정말 한 라인이 다시 이제 개통됐으면 다시가 아니라 이제 개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남북 연락사무소 얘기부터 짧게 다루고 갈게요. 그러니까 남북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 하는 이 공동 운영인 겁니다. 24시간 소통 채널이 구축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다소 미뤄진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오는 14일 개소식을 갖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측 개성공단 내에 있는 이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입니다. 2층에 남측 사무실이 또 4층에 북측 사무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 2층, 4층이요? 그럼 층은 나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간인 3층에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회담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주 1회 정도 이 소장급 정례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측 소장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상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통일부의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상주하도록 했고요. 이 북측 소장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통일부, 또 문체부, 산림청 등에서 한 30명 정도가 파견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반장, 그럼 계속 북한에 머무는 거예요? 30명은? 계속 북한에 머물게 되면 계속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52시간을 지킬 수가 없죠. 52시간이요? 갑자기 또 꼭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시간. 그래요? 네, 그래서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공식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자를 따로 세워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주 인력들은 월요일에 북측으로 건너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또 통행 문제가 있잖아요. 이 남북 회담 대표단의 수준에 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화물 검사 등을 육안으로만 실시하는 등 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사에 통보를 하거나 기존의 출입 절차들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적용이 해당 안 됩니다. 그래요? 초과 근무를 해도 상관없다고 저희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적용이 되죠. 아니 저는 아까 52시간 얘기할 때 부장을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반장? 잘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야근 안 시키잖아요, 요즘에.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양반장? 아, 그래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하여간 모레 개소식이 있으니까 그 소식 또 잘 챙겨주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5시 반쯤에 통일부에서 출발해서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까지 접수된 상황까지를 저희가 속보로 전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 비용 추계서가 담겨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걸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상 비용이 4,712억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판문점 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자, 올해 예산인 이 1,726억 원에 비해서 2,986억 원이 순증한 수치고요. 주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에 쓰인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 거둬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야당은요 당장 이 수십조로 불어날 예산을 감추려고 1년 예산만 넣은 채 어물쩍 비준 동의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남북 철도 건설에만도 몇 조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게 뻔한데 본 사업비는 빼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미끼 예산만 넣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 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 방편적으로 쏘기로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준 동의를 받아갔고 남북 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일정도 정상회담 뒤로 미루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또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과오를 부각시키거나 또 공세를 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회가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 희석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가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또 비용 추계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자체가요, 고반장. 남북 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한 건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면서 국회를 존중했느냐 아니냐의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추계를 내년도에 한해 실시한 건 당연하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1년치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예산은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설명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한 게 아니고 그 1년치는 예측 가능하니까 그 예측 가능한 1년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매번 비용 추계를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알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당당하게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할 것이고 이 국회에서 심사해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 간단히는 얘기했지만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단 또 이제 여야 대표들 초청 관련한 내용도 또 추가로 설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미 지난달 16일 여야 5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국회 일부 측의 주장과는 좀 다르다, 사실이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한 건 문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걸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네, 자 북미 얘기로 넘어가서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10월 중순쯤에 워싱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의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해서 미국의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일단 미국 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당장 비행기를 탈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최근 북미 관계에서 여러 대화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입장에도 변화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자, 미 국무부 대변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But will the Secretary Pompeo prepared to visit North Korea again? We have no preparations, no plans to hop on a plane anytime soon, but I can tell you Flat Stanley, he'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and he really wants to go. 네. 오랜만에 저 친구 또 이름이 거론되네요. 플랫 스탠리죠. 플랫 스탠리. 전에 대변인이 동행하겠다 했던 바로 그 친구잖아요. 지난번에 신반장이 한번 설명했던. 네, 그렇죠? 그때 신반장이 직접 이 친구입니다. 아, 가져왔네요? 이 플랫 스탠리를 들고 나와서 저한테 선물을 맞아요. 줬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받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휴가를 갔잖아요. 진짜 이걸 했어요? 받으니까 해외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동화 속 주인공입니다. 미국 동화 속 주인공인데 이 납작한 몸을 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세계 여행을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메시지를 적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미국판 행운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 반장이 받았잖아요. 그걸 계속 갖고 있는데 네. 누구 줄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좀 고민 중인데 부장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원하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재하러 가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적어줘요. 좀 제고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청와대 평양 초청 비준안 제출 국회 존중 차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간의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농단 지적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하면서 벌어졌던 충돌이죠. 박지원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참다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까지도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 이름이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법농단 때문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어지간해서 다 발부를 해주는 이 압수수색 영장 왜 유독 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만큼은 기각률이 이렇게 90% 가까이 달하냐. 이거 사법부 정말 이상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도 회의 중에 많이 했던 얘기였죠. 그랬더니 서울대법대 수석 졸업하고 판사 역임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제지를 한 거죠.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아니 그런 문제 제기도 못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의를 제기하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죠. 자, 그때부터 여상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오디오가 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중앙도 의원. 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제가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지금 이 회의
실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자, 바로 그때 과거엔 같은 당이었지만 이젠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자, 보시죠. 저 맨 끝줄에 저렇게 혼자 외롭게 앉아있던 박지원 의원. 자, 법사위 최연장자로서 또 법사위 최고참으로서 아, 나 이거 내가 또 정리해줘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시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해.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전혀 예상 못한 등장이었죠. 물론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최고참인 건 알지만 비법조인인데다 서울대법대 수석 졸업한 판사 출신인 자신을 보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인 자신을 보고 법사위는 원래 그래도 돼! 이렇게 훈수를 두자 몹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한 듯 안색이 확 바뀝니다. 결국 이렇게 꽝 충돌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범죄지 무슨 판사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싸움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처음에는 이 사안 자체에 집중을 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를 향해서 툭 던지는 그 인칭 대명사. 그것이 뇌관이 되곤 하죠. 이렇게 말이죠.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범죄지 무슨 판사야. 이런 당신이?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 이런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다 하니까 말이야. 응? 아니 질문하는 감정이야.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만으로 1948년생인 70세 그리고요. 박지원 의원은 42년생 76세. 자, 6살 차이, 6살 형님인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가 이런 우리 형이냐? 형님이 아니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때 부장을 만나게 되면 이상복이 당신이 말이야 하는 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복이 당신이 말이야. 물론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도 자기도 다 손주 보고 할아버지가 된 마당에 무슨 형님을 따지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박지원 의원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유여와 막론하고 고성이 오간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 제가 조심하겠다.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고개를 숙이시는데 우리 6살 어린 동생 여 위원장님도 화끈하게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계획 자료 유출 파문 당사자 민주당 신창현 의원 일주일째 여의도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한테 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2가지 핵심 내용이 있더군요. 첫째, 그 문제의 자료 경기도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한테서 받았다. 취재원을 공개한 겁니다. 제보자를 공개한 겁니다.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잖아도 과천의 임대주택이 지금 차고 넘친데 이번에 또 임대주택 왕창 들어서면은 절대 안 된다. 이 기자회견했던 이 과천시장 말이죠. 자, 조금 냄새가 나는 것이 말이죠. 시장이 자료를 구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넘기고 그 의원이 그거 공개하고 또 그 시장은 의원 자료 받아서 공공택지 개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자, 일각에서는 야 이거 팀플레이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자, 이 정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국민 투기꾼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대목에서 알 권리라는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하고 양 반장이요. 사실 뭐 얼굴로는 뭐 동갑인 것 같은데 8살 차이예요. 8살 차이기 때문에 뭐 7순이 아니라 90이 돼도 저랑 맘먹으면 안 되죠. 부장 그럼 혹시 한 3살 차이는 맘먹어도 되나요?
3살? 3살? 여기 그냥 없는데 왜?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종혁이, 석승이 3살은 돼요. 3살은 돼요. 네, 괜찮습니다. 3살은 괜찮아요. 네, 저는 뭐 다 이해합니다. 네, 우리 신반장. 네, 자, 하여간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왜 고개를 흔들어요, 고반장?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간의 설전가 결국은 쟁점은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당신 뭐 이런 논란이 좀 커져서 좀 다른 식으로 좀 논란이 번졌는데 국회가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 여 위원장은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박지원 의원은 못할 게 뭐 있느냐 뭐 그런 논리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 설전을 놓고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된 반응은 지금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데다가 유해용 변호사의 이 대법원 기밀문건 삭제 파문 앞서 보신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박지원 의원도 지적했듯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전직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친정을 감싸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누리꾼들의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 시작됐을 즈음부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왔잖아요. 네, 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현 상황을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니라 현 대법원장이요라고 반문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판사를 했지만 재판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법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었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상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기 전인 올 초에 그 과거 판사 시절에 재판했던 이력 때문에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반장들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간첩 사건 판결 관련해서죠? 네, 맞습니다. 그 1981년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8년에 가석방되기까지 무려 18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석다륜 씨의 1심 판결 때 주심이 여상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석 씨는 2014년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올 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여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었고 이 제작진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재차 묻자 이 당시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자,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개발 계획 자료 유출 파문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관련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파행을 거듭했다고요? 예, 먼저 이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뒤에 신창현 의원 문제를 놓고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동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대로 먼저 법안 상정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지방자치단체 계속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게 사전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정보가 나간 게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자, 발언권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초점이 무뎌졌어요? 네, 어쨌든 당사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또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동료 의원들한테 문자를 뿌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이 문제에 사실 정말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이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신 의원에 대한 불만이 좀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앞서 이 국토위 회의 보신 것처럼 정작 이를 벌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자기들이 대신 막아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자 내용도 좀 문제인데요. 왜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시다시피 신창현 의원 경기도 의왕시장 출신입니다. 지자체장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관련 업무인데
그런데 이게 대외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공개해도 무방한 줄 알았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해명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과천 지역 민 반발이 엄청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게 오히려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실제로 신의원의 자료 공개는 사업 성공이 아닌 좌초를 바라고 했던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계획이 크게 변경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값은 조금 과천 지역 아파트 값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천 일대 그 택지 대상지 땅값은 지금 또 엄청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 택지 개발을 하면 이 사업비 절반 이상이 토지 보상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사전 유출로 토지 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인 것이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 세력의 배만 불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 마땅한 대체지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논란은 계속될 분위기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창현 신규 택지 공개 국민 알 권리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 부동산 대책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또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 집값 자고 나면 억소리 나게 올라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강 건너 종혁이네는 1년 새 5억 원이 올랐다더라. 혜원이네는 반년도 안 돼서 2억 원이 넘게 뛰었다더라. 이런 소식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정말 속만 쓰립니다. 자, 이 광풍 수준의 부동산 가격 폭등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르면 내일 고강도의 부동산 종합대책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과연 고삐 풀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약발이 먹힐 것이냐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고반장의 한라인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한라인 연결했습니다. 네, 박원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고가 1주택,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투기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등록자는 그대로 혜택을 유지하더라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어떻게 좀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해 8.2 대책 못지않는 고강도 종합 처방 성격의 규제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은 집값이 잠시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세가 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지금이라도 집 사야 할까요?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매수를 좀 말리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집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대책의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과 통화해봤습니다.
네, 여당도 부동산 문제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 공개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그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한 거진 20년 가까이 그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제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네, 함께 자리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토 보유세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일정에게 보유의 부담금,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걸 일반 회계로 전환해서 쓰지 말고 그걸 전액 100% 확실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자, 토지 공개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죠. 토지는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자는 하나의 토지 철학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적 이용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자는 개념입니다. 자, 지난 3월이었죠.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헌법상 토지 공개념을 더 강화하려다 헌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안 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금 언급되면서 보유세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 모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 주무장관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책 한 권이 화제입니다. 바로 이 책, 민주당의 착각가 오만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책 몇 대목 잠시 살펴보시죠. 소득 불평등 문제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전혀 없이 불편한 사안이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무능하거나 사악한 공화당이 시종일관 그들의 선의를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전적으로 민주당의 실패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변화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그들의 유명한 공감 능력이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다. 그들은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끔찍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벌일 만큼 확신이나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네, 시기가 시기인지라 왜 이런 책을 돌렸는지 묻자 김현미 장관 측 관계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고 참고할 만한 부분은 참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책을 돌렸다. 자, 아무튼 해도 끝이 안 나는 이 부동산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초읽기 약발 먹힐까?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내일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막 취재한 우리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일 발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간 내일이 발표가 안 되더라도 모레까지는 발표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으로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분위기고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 종부세 또 양도세 관련 또 주택 공급 관련한 대책이 줄을 이룰 분위기인데 세금 관련 대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련해서 그 정부의 대책 얘기는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 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집값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몇 부분만 인용을 하면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24억 원 아파트가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에 4억 5천만 원 올랐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집은 7억 원이 올랐고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집은 5억 8천만 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여간 그 뭐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또 부동산 정책을 에둘러서 비판을 했는데 일단 뭐 야당에서는 목소리 계속 높이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지금 뭐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부동산 관련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은 관련한 쟁점들을 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됐던 고용 쇼크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관련 입장 밝혔는데요.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통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고용률도 6월 이후에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 추가 경정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42조 9천억 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부처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오전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이 고용 동향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메르스 상황 앞서서 이제 고반장이랑 간단히는 얘기해봤는데 그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전혀 안 나온 상태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이제 메르스 발생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이 두바이에서 입국한 여성이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는요, 쿠웨이트 현지의 역학조사관과 민간 전문가 2명을 파견해서 현지 감염원과 또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많이 줄었네요. 어제는 뭐 31명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줄고 있어서 10명으로 제가 아까 봤어요. 10명으로 지금 나오고 10명이죠. 있습니다. 외국인 10명. 네, 어쨌든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진정 상태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끝까지 어쨌든 지금 잠복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고강도 세금 규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혁입니다. 어제 치러진 한국-칠레 축구 경기,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피파 랭킹 12위인 칠레와 무승부를 펼쳤다는 점에서 호평도 적지 않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도 다 끝났지만 A매치 한국 축구 경기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야구, 그야말로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재개됐지만 관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리그 중단 전엔 평균 11,2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재개된 경기에선 9,3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에도 한국 야구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병역 면제 논란과 경기 내용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 야구 아시안게임 시작 전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오지환 선수 등을 선발한 것부터 일본, 대만이 사회인 야구와 실업 야구팀으로 꾸렸는데도 한국은 프로야구 정규리그까지 중단하면서 프로 선수들을 차출한 것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실업 야구팀인 대만에 지는 충격패까지 겪었는데요. 금메달을 걸고 돌아왔지만 선동열 감독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좀 논란도 있고 말도 많았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감독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차후에 더 참고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병역 면제, 선수 선발, 줄어든 관중 이런 많은 논란에도 묵묵부답이던 정운찬 KBO 총재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점검하고 조정해내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된 국민 정서를 반영치 못해 죄송합니다. 특히 병역 문제와 선수 선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정 총재는 정부의 병역 특례 방침에 따르겠다는 한편 선수 선발 과정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와 프로 간의 균형도 있어야 되고 또 각 팀에서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부가 어떤 방침을 발표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국야구미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충분히 토의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중 수 감소에 대해선 이번뿐 아니라 4년 전 아시안게임 때도 줄었다며 관객들이 야구를 보다가 안 보면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게임 이전의 569게임에서 평균 관중이 11,278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게임 이후에 30게임에서 평균 관중은 9,347명이었습니다. 17.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이전 이후 관중의 현황을 보면은 평균 관중이 11,536명이었는데 8,896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소했냐면 22.9% 감소했습니다. 역시 야구를 계속 보다가 한 2, 3주일 동안 안 보게 되면은 자연히 좀 덜 보게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하지만 이번 선수 선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 총재의 해명과 답변에도 한국 야구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KBO가 내놓을 해법, 또 한국야구미래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군사독재잔재 위수령 폐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과거 이제 시위 탄압 등에 악용되면서 군사 독재의 잔재로 평가돼 왔죠.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후 감회가 깊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실 위수령을 동원한 극단적인 처방은 유혈 사태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냥 부동산 대책 하셨을 때 까먹었던 거죠. 까먹었어요. 제가 워싱턴 아니, 부동산 대책 내일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대요.